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 이야기는 시인 백석입니다. 네, 백석 시인. 네. 190cm의 큰 키의 아주 멋쟁이, 소위 모던보이였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토속적인 정서를 노래한 시인이잖아요. 맞아요. 그 데뷔가 참 흥미롭죠. 그의 삶과 시색의 그 핵심을 좀 짚어보면서 왜 그가 오늘날 중요하게 기억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본명은 백기행. 1912년생이고요. 네. 우선 시작은 오산학교였죠. 그 민족교육기관으로 유명했던 곳. 네, 그렇죠. 거기서 영어 암기를 특히 잘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6년 선배였던 김서월 시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고 해요. 졸업하고 바로 대학은 못 갔죠. 집안 사정 때문에. 네, 근데 단편소설 그 모와 아들, 이게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이제 문학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방응모입니다. 방응모, 언론인이자 후원자. 네, 당시 문학에서는 꽤 영향력이 있었죠. 백석의 일본 유학, 아오야마 학원 유학을 후원했고요. 나중에는 조선일보 입사까지 권유하죠. 그 덕분에 등단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당시 문인들에게 이런 후원 관계가 꽤 중요했어요. 주변에 조만식 선생이나 홍병희 같은 분들도 있었고요. 이런 환경 속에서 활동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1936년 그 전설적인 시집 사슴이 나옵니다. 사슴. 정말 중요한 시집이죠. 근데 이게 딱 백부 한정판이었다면서요. 와. 네, 백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했겠어요. 이걸 구하지 못해서 윤동주 시인이 도서관에서 빌려다가 직접 손으로 베꼈었다는 일화는 너무 유명하고요. 진짜 그럴 만도 했어요. 그 시집의 가치가 그만큼 높였던 거죠. 당시 평가는 어땠나요? 김기림 시인의 평가가 아주 유명한데요. 향토적이면서도 모더니즘의 극치다. 이렇게 평했거든요. 향토성과 모더니즘의 결합. 네, 바로 그게 백석 시의 핵심입니다. 고향 음식이라든지 평안도 방언, 설화 이런 아주 토속적인 소재들, 즉 향토성을 다루면서도 표현 방식은 당시로서는 꽤 파격적이었어요. 파격적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면 마침표를 일부러 생략해서 시의 호음을 조절한다거나 단어들을 그냥 쭉 늘어놓는 병치 기법으로 아주 선명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식이었죠. 그러니까 내용은 토속적인데 형식은 현대적이었다. 맞아요. 비슷한 정서를 다룬 김소월 시인이 전통적인 율격에 충실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아주 모던한 길을 간 거죠. 그렇게 시는 향토적이면서도 현대적이었는데 실제 모습은 앞서 말했듯 정말 세련된 모던보이였다는 거잖아요. 네네. 키도 훤칠하고 비싼 양복 즐겨 입고 심지어 그 전화 받을 때도 손수건으로 수화기를 감싸고 받을 정도로 깔끔했다고 하니까요. 와, 결벽증 같은 면도 있었나 보네요. 근데 이런 겉모습만큼이나 그의 삶, 특히 사랑 이야기가 정말 드라마틱하더라고요. 그렇죠.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죠. 첫사랑 박경련, 란이라는 애칭으로 불렀다고 하죠. 통영 같은 시에도 등장하고요. 네, 근데 그 사랑이 좀 아프게 끝나요. 친구 때문이었죠. 맞아요. 친구가 헛소문을 퍼뜨리고 결국 그 친구랑 결혼하게 되는 그 배신감, 상실감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네, 그 감정이 내가 생각하는 것은 같은 시에 아주 깊게 배어 있습니다. 단순한 연애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시세계에 중요한 정서를 더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리고 더 유명한 건 역시 기생 김영한, 자야와의 사랑이죠. 네, 자야. 백석이 직접 지어준 이름이죠. 이태백 시에서 따왔다고. 부모님 반대가 정말 극심해서 강제 결혼을 2번이나 시켰다면서요? 네. 근데 그때마다 첫날 밤에 도망쳐서 자야에게 갔다는 일화는 워낙 유명하죠. 그 절절한 마음이 담긴 시가 바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그렇죠. 함께 멀리 떠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잘 나타나 있죠. 하지만 결국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헤어지게 되고요. 나중에 자야 여사가 대원각이라는 큰 요정을 운영했죠. 시대 상황도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일제강점기 말기로 가면서 탄압도 심해지고. 네, 맞아요. 주변 지식인들이 하나둘 친일로 돌아서는 모습에 크게 실망하고 결국 만주로 떠나게 되죠. 만주행이 일종의 저항이었을까요? 소극적이지만 분명한 현실 저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유학 시절에도 우리말로만 시를 썼고요. 만주국 관리로 잠깐 일했지만 창시개명을 거부하고 사직할 만큼 민족의식이 아주 뚜렷했어요. 만주 시절 시에는 그래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 짙게 나타나는군요. 네,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더 절실하게 드러나죠. 해방 후에는 고향 정주로 돌아왔고요. 스승 조만식 선생의 통역비서로 잠시 일했다고 하죠. 러시아어 통역. 네, 함흥 시절에 러시아어를 배웠다고 해요.
그 후에는 북한에서 번역회나 동시 창작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1962년 나루펄 이야기라는 작품 이후로는 활동 기록이 거의 없어요. 네, 알려진 바로는 1959년부터 양강도 삼수군에 있는 농장에서 양치기로 지냈다고 하죠. 그리고 1996년에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집니다. 참 마지막은 좀 쓸쓸하게 느껴지는 면이 있어요. 북한에 남았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남한에서는 오랫동안 월북 시인으로 분류되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잖아요. 거의 잊힌 존재였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1988년 그 해금 조치가 있으면서 비로소 그의 문학 세계가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극적인 재발견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렇죠. 국어 교과서에도 가장 많은 시가 실린 시인 중 한 명이고 2005년에는 동료 시인들이 뽑은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시인 1위, 2022년에는 시집 4씀이 평론가들이 선정한 한국 대표 시집 3위에 오르기도 했고요. 네, 오랜 시간 묻혀있던 보석이 마침내 제빛을 제대로 발하게 된 셈입니다. 정리해보면 멋쟁이 모던 보이면서도 가장 향토적인 시인, 또 격정적인 사랑과 시대의 아픔 속에서도 자기 언어를 지키려 했던 사람. 맞아요. 그런 복합적인 면모가 백석의 매력이죠. 그래서 그의 시가 오랜 시간이 흘러도 지금 당신에게 또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석은 가장 자기다운 것, 그러니까 고향의 말이나 풍경처럼 아주 익숙하고 토속적인 것에서 출발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당시로서는 가장 새롭고 모던한 방식으로 표현해냈단 말이죠. 이 지점이 흥미로운데요. 익숙한 것과 새로운 것의 결합. 네. 어쩌면 우리도 각자 가장 익숙하고 내 안에 깊이 뿌리내린 것에서 시작해서 그걸 오늘날의 방식으로 새롭게 표현하거나 적용할 지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과 지금 여기에 새로움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백석 시인의 삶과 문학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